이번 기회에 요양원 보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더는 못 살아. 칠순을 보름 앞둔 어느 날 병실 침대 옆 커튼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낮은 숨소리, 며느리의 날카로운 짜증이 병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마취가 덜 깬 채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가족에게 버려진 한 여인이 남은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낸 이야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강말순입니다. 올해 칠순을 맞는 평범한 노인이죠.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3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이 집에는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벽지 한 장, 장판 한 조각까지 모두 제 기억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영안실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그 적막함이 아직도 가슴을 옥죄어 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나 낯설었죠. 밤이면 이불을 덮는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은 끝없이 길었죠. 아침이면 두 사람 몫으로 차려진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습관처럼 여보, 밥 먹어요라고 부르다가 공허한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때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불안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수원 아파트는 전세 놓고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그 말이 제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빈 방을 채우는 발소리, 식탁을 채우는 수저소리, 정막을 깨는 대화소리. 모든 것이 위로가 될 것만 같았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숨소리가 있었고, 밤에 잠들 때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인사가 있었죠. 하지만 달력이 한 장, 두 장 넘어갈수록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몸이 깨우는 겁니다. 어머니 도시락 좀 부탁드려요. 언제부턴가 민수의 첫마디가 안녕하세요가 아닌 부탁드려요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심어둔 장미에 물을 주고 이슬을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건 어른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찬장을 열면 선영이가 정해놓은 위치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머니, 접시랑 그릇들은 오른쪽 첫 번째 찬장에, 컵 종류는 왼쪽 두 번째 찬장에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명령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죠. 아침 식사를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끝내면 시계는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말에는 감사함이 아닌 관찰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 선영이가 출근한 후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죠. 빨래, 청소, 분리수거, 반찬 준비까지 모든 일을 30년간 해왔던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싱크대 위에 붙은 메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엌 사용 금지. 세탁은 색상별로 분류해 주세요. 냉장고 정리 시 라벨 확인. 소음 주의.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가 된 것 같았죠. 내 방 텔레비전 볼륨은 이를 넘기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너무 크면 아이 공부에 방해돼요. 선영이가 자신의 업무를 아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걷게 되었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있는 삐걱거리는 나무를 피해서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죠. 저녁 6시가 되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단 1분도 늦으면 안 됐죠. 선영이의 눈빛이 시계에서 저를 향하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는 항상 저희가 붙었습니다. 저희라는 벽 너머로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죠. 저희 방식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와 선영은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시간을 좀 가질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닫혔죠.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이 서글펐죠. 가끔은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그들의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양말, 선영이의 블라우스, 이불 커버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죠. 그래야 선영이가 돌아와서 찡그리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개야 해요. 친절을 가장한 가르침 뒤에 숨은 비난이 제 가슴을 긁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들었을까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순까지 한 달 남짓.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제 생일에는 누가 제게 축하해 줄까요?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평온해 보이던 집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찌르는 듯한 복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식탁으로 가져가던 국그릇을 떨어뜨렸죠. 어머니, 쨍그랑 소리에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식은 땀이 흘렀고 오른쪽 아랫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괜찮아. 잠시 어지러운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건 신음소리뿐이었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선영이는 조용히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있었죠. 어머니 곧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그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선영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회에 늦겠네.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맹장염인 것 같습니다. 바로 검사하고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죠.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죠. 수술실로 향하는 길, 선영이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못 갈 것 같아요. 가족 응급 상황이에요. 그녀의 말투에 짜증이 묻어 있었죠. 수술대에 누워 천장의 하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취를 시작합니다. 10가지 세어보세요. 1, 2, 3, 4. 세상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어렴풋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커튼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선영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삶이 없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저녁엔 정확히 6시에 집에 있어야 하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셔야지, 요양원.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요양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선영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멀쩡하시지 않아 보여. 자꾸 깜빡하시고. 선영의 말에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깜빡한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정해준 모든 규칙, 모든 시간표를 완벽히 지켰어요. 요즘 어머니가 힘드신 게 보이긴 해. 민수마저 그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번 수술을 계기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삐소리가 커졌죠.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더 크게 들리는 건 제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마취가 완전히 풀린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있었죠.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아들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하던 그 입술이 지금은 걱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래, 민수야. 제 목소리는 작고 쇳소리처럼 나왔습니다. 선영이는 병실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대접 받으려고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를 했던가. 아들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았죠. 그런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까?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건 많았어요. 존중, 감사, 진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흰 천장처럼 제 앞날도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곳. 남은 생을 낯선 이들 사이에서 보내야 한다니. 그것도 내 아들의 결정으로. 수술 자국이 아프게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죠.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다행히 염증이 심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쉬시면 괜찮을 겁니다. 민수는 의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자 선영이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좋겠다. 근데 그럼 일주일 동안 집안일은?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짐이 될 시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도 저 나무처럼 세월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떨어질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시 집에 다녀올게요. 저녁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병실에 정막이 찾아왔어요.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죠. 칼은 제 배만 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죠.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생을 누군가의 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퇴원 날 민수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집.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이 정말 제 집인가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제 마음의 상처보다는 가벼웠죠. 차에 타자 선영이가 뒷자리에 손소독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병원균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에는 항상 숨은 명령이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쪽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당분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 테니 여기서 주무세요. 민수의 배려처럼 들렸지만 선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죠.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병문안 온 친구들 선물을 정리해줬고 선영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움직이라고 하셨대요. 선영이 아침 식사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설거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그녀의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이 빛났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모든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죠.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민수의 질문에는 확인이 아닌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가족 여행 가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발리요. 7박 8일로요. 제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발리가 그렇게 좋다더라. 어머니는 수술도 하셨고 더우나라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네 식구만 그냥 짧게 다녀올게요. 간만에 편히 계세요. 더운 나라. 제가 언제 더운 걸 싫어한다고 말했나요? 출발이 언젠데? 선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요. 저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15일. 제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생일에 떠나는 거였군요. 그렇구나.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선영이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한국이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함. 그들에게 제 편함은 중요했던 적이 있었나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칠순. 인생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나이. 그런 날 가족 없이 혼자 보내야 한다니. 아니, 가족이 일부러 그날 떠나는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민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항공권 캡처 이미지가 반짝였어요. 드디어 예약 완료. 선영이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시간이 될 거야. 우리 가족. 그들에게 가족은 저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였군요. 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드는 방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민수의 어린 시절 앨범, 그리고 등기권리증. 제 손이 서류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자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서류를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목동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수십 년을 바라본 그 하늘인데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친구 불레가 생각났어요. 고향 문경에 사는 친구.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1시.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문자를 보냈어요. 불레야, 잘 지내니?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말순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냥 생각나서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달력을 다시 보았어요. 15일까지 이제 3주.
결정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민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습관이 무서운 거지. 민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선영이 나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일상적인 아침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선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제 방 서랍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식탁 위에 올려진 그들의 발리 여행 가이드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는 하얀 해변과 파란 바다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 위에 적힌 출발 날짜, 제 칠순날, 축하 문구 대신 이륙 알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어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블레라는 이름이 반짝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너 괜찮은 거야? 60년 지기 친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고향 사투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 블레야. 그냥 좀 외로워서. 무슨 일 있어? 내 목소리가 달라. 블레는 언제나 제 마음을 읽었습니다. 60년 전 학창 시절부터 그랬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응, 알지. 효자라며. 글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대화, 칠순날 떠나는 발리 여행, 그리고 제 마음속 상처까지. 모든 말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말순아, 블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너 너무 오래 참았어.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너를 엄마로 생각은 하나? 블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말순아, 내가 뭐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전화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이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풍경.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맑은 물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문경 내 집 앞이야.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일어난단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건 다른 아파트 벽뿐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말순아, 복숭아 꽃진 자리로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 옛 속담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시절이 가면 새로운 시절이 온다는 뜻이었죠. 그래, 기억나. 너도 이제 새바람 맞을 때가 됐어. 블레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여기 빈집 하나 나왔어. 마당 있고 햇살 드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빈집? 응. 우리 동네 박신혜가 도시로 이사 가면서 내놓은 집. 깨끗하고 아담해. 너한테 딱이야.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블레야, 나더러 문경으로 오라고? 왜 안 돼?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왜 네 집에서 아들 밥 해주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제 자신을 속이며 살았던가요? 하지만 망설임이 입술을 맴돌았습니다. 말순아, 너 지금 몇 살이야? 올해 칠순. 그래, 칠순.
아직 한 20년은 더 살 나이야. 그 20년을 어떻게 보낼 거야? 20년. 그 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20년?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의 20년? 얼마야, 그지?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블레가 가격을 말해주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너 목동 아파트 팔면 여기서는 이런 주택 5채도 살 수 있어. 정말 괜찮은 집이야. 나랑 걸어서 5분 거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가능성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사진 좀 더 보내줄래? 블레가 곧바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한옥계량 주택, 넓은 마당,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아기자기한 부엌, 문경 하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중학교 때 단골 문제 있었잖아. 새는 날기 위해 태어났다. 기억나?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어가 뭐니? 새. 서술어가 뭐니? 날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 말순이도 주어야. 말순이의 인생에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술어로만 살아왔던가요?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가 메모장을 펴볼게.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이었어요. 매매가, 잔금일, 이삿짐 목록,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블레야, 고마워. 뭐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서. 전화기 너머로 블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아, 너 결정했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어. 언제든 환영해. 우리 동네는 복숭아꽃이 예쁘게 피는 곳이야.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동의 아침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나한테로. 그날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제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제 집을 팔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오전 햇살이 반짝이는 모형 건물들 사이로 춤추고 있었죠. 젊은 중개사가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목동 아파트요? 어떤 동이신가요? 제가 주소를 알려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단지는 인기가 많은데 언제쯤 매도 생각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빨리라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제 손이 테이블 위에 단단히 놓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을 겁니다. 중개사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금매요?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면 금방 나갈 수 있지만 손해가. 얼마나 빨리 팔릴 수 있나요? 제 질문에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세보다 10% 정도만 낮게 내놓으셔도 계약금 받기까지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발리 여행까지는 아직 2주 반이 남았군요. 충분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에 중개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매면 이 가격입니다. 그의 계산기 화면에 적힌 숫자가 반짝였습니다. 시세보다 확실히 낮았지만 문경집을 사고도 충분히 남을 금액이었죠. 제 손가락이 그 숫자 위를 맴돌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의 가격표, 남편과의 첫 집들이, 민수의 첫 걸음마, 크고 작은 가족 행사들. 모든 기억이 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올려주세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집을 산 손은 제 손이었고 파는 결정도 제 몫이었죠. 중개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하신가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필요 없어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 집이거든요. 그제야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광고 올리고 내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긴장되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년의 세월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소파에 눌린 자국, 부엌 타일의 작은 금까지.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족쇄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평소처럼 민수와 선영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된장찌개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잖아.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선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관심 없이 살았으면 제가 그녀의 취향을 안다는 사실이 놀라웠을까요? 식사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인중개사였어요. 고객님, 믿기지 않으실 텐데 벌써 세 분이 내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금매라는 소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과의 사진, 어린 민수, 집 입주식 날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 추억들은 집을 떠나도 제 가슴 속에 남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필요 없는 서류들. 이사 갈 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선영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냥 봄맞이 대청소. 선영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방을 훑어보더니 곧 나갔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요. 오후에 민수와 선영이 각자 직장에 간 후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세 분 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 분은 계약금 지금 당장 입금할 수 있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아침에 계약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동의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곧 이별할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계약자가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계약금 입금 예정이라고 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이불을 걷어찼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선영이 출근하고 나서 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고 알림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 그 순간 수술 흉터 근처 묵직하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레에게 연락했어요. 불레야, 나 집 팔았어. 정말? 말순아, 정말 결심했구나. 응, 문경집 주인에게 연락해 줄래?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할게. 통화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 불레가 보내준 문경집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작은 부엌, 커다란 창, 아침 햇살이 가득한 거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삶의 의자가 다시 놓일 곳.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제 영혼이 조금씩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리 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 매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중도금까지 입금되었고 잔금일은 민수와 선영이 떠나는 바로 그날로 정했습니다. 문경의 집도 계약금을 보냈죠. 불레가 대신 살펴보고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말순아, 이 집 정말 좋아. 내가 오면 우리 매일 아침 산책하자. 불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도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아직 민수와 선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거실 한쪽에 캐리어를 꺼내 놓았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여행 준비해야 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민수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발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래요. 다음에는 어머니도 함께 가요. 그녀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실에서 들은 요양원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와서 함께라니.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나도 곧 여행을 떠날 거야. 선영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어디로요? 제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글쎄, 선영이 민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교환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네, 15일 오전 9시에 가능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하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옷장 정리할까 해서. 민수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가져가야 할지. 남편과의 사진 앨범, 민수의 어린 시절 기록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상자에 담았어요. 내 인생의 새 챕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여행 출발 이틀 전 선영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제 방 한쪽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짐 정리하는 중이야. 짐요? 어디 가시게요? 선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 갈 곳에. 선영이 급히 밖으로 나가 민수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와봐요.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문간에 서서 방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나 집 팔았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가 팔았어. 계약 다 했고 너희가 여행 떠나는 날 잔금 받기로 했어. 선영이 헉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왜? 너희가 요양원 보내는 결정할 때 나한테 물어봤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이라뇨? 병원에서 들었어. 모든 말.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신다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민수와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변명은 필요 없어. 민수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희가 모셔야. 모실 필요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문경 가기로 했어. 집도 샀고 친구도 있어.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문경이요? 시골에서 어떻게 혼자. 걱정 마. 난 여기서도 혼자였으니까.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선택이야. 너희의 선택, 그리고 이제는 내 선택. 출국 전날 거실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민수와 선영의 화려한 캐리어가, 다른 쪽에는 제 소박한 이삿짐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우리 셋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돌아오실 거죠?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니, 민수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선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난 혼자가 아니야. 불레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어. 선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세탁 바구니 대신 책 몇 권과 기록장, 남편 사진 한 장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이젠 누가 아닌 나의 목. 시계 초침이 새벽을 넘어가자 마음은 이미 문경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목동의 아침 풍경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 창문을 통해 흘러갔죠. 침대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빈 벽, 비워진 서랍, 정리된 옷장. 이제 이곳에는 제 흔적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와 선영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이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선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후에 봬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집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민수가 망설이다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응, 민수야. 엄마는 결정했어. 제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돌아오면 어떡해. 걱정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제서야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야. 선영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여보, 늦겠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로 가서 그들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차가 떠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라, 민수야.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어요. 잔금일 앞당길 수 있나요? 매수인도 오늘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업체에도 연락했어요. 네, 9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사차가 오기까지 30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이 모든 것과 이별할 시간이었어요. 현관 옆 신발장에서 남편의 낡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보낼 시간이었어요. 여보, 이제 나 떠나요. 그의 마지막 구두를 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정확히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문을 열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상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30년 세월을 정리하고 나니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1시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어요. 문경까지 약 3시간 걸립니다. 저희가 먼저 출발할게요. 이사 기사님께 문경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집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에 남은 액자 자국, 바닥에 소파 자국.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창틀을 마지막으로 닦았습니다. 잘 살았다, 우리 집.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비밀번호 설정을 해지하고 열쇠만 남겼습니다. 문을 닫으며 작은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 택시를 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목동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슈퍼마켓, 분식집, 작은 공원. 모두 제게 익숙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풍경도 추억이 되겠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셨군요. 매수인분도 곧 오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매수인이 도착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예전 우리 가족과 비슷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목동 아파트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잔금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문경행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불레였습니다. 말순아, 어디야? 버스 터미널로 가는 중이야. 정말 오는 거야? 정말로?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열쇠 준비해 둘게. 기다릴게.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문경행 표를 끊었어요. 오후 3시 출발입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받아야 할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집에서 낯선 사람들이.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아, 그들은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어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응, 주인 바뀌었어. 네, 그게 무슨, 나 집 판 거 말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이제 나로 산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어디 계신지라도. 민수야, 내 인생 살아. 엄마도 내 인생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다시 울리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문경으로 가는 길, 숨이 길어졌습니다. 골짜기의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불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도착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집에서 오늘 자고 내일 너네 집으로 가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버스는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경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목동의 매연 섞인 바람과는 다른 청량한 산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불레가 서 있었어요. 60년 지기 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아. 불레가 저를 향해 팔을 벌렸어요. 뛰어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정말 왔어.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향의 정,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불레야,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불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진짜야. 이제 우리 옆집이야. 그녀의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펼쳐졌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사짐은 도착했을까?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벌써 다 도착했대. 기사님이 열쇠 찾으러 우리 집에 들렀었어. 마음이 놓였어요. 작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기, 저 집이 내 집이야. 불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한옥개량 주택.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담장에는 덩굴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게 내 집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불례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자, 이제 내 집이야.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3년 동안 목동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들어가 볼래? 불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삿짐 박스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사님이 다 넣어놓고 갔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정겨웠어요. 거실은 작았지만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이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례야, 정말 예쁜 집이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부엌 아담한 방 2개, 그리고 툇마루가 있는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수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받을래? 불례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내 집에 왔어. 어디요? 어디예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안 돼, 민수야. 이제 각자 살자.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실 필요 없어. 나는 모셔지는 짐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어머니, 민수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가끔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괜찮아? 불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불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집 마루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같이 시장 가자. 여긴 새벽 시장이 정말 좋아. 불례의 말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가자. 식사를 마치고 불례가 돌아간 후 처음으로 혼자 남겨졌어요. 어둠이 내린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짐 상자를 하나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새 집에 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넓게 펼쳐졌어요. 잠들기 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은이 이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이 제 새 삶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불례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말순아, 늦었지만 칠순 생일 축하해.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고마워, 불례야. 마루에 앉아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70개의 작은 불꽃이 제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소원 빌어. 불례가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어 끄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불례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다면서요? 환영합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샀습니다. 목동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겨운 시장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좀 어때? 서울이 그리워? 불례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전혀. 놀랍게도 진심이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 갇힌 듯한 아파트, 눈치 보며 살던 나날들. 그 어느 것도 그립지 않았어요. 오후에 제 집 마당에서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를 심기로 했습니다. 흙 속에 구멍을 파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흙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이사 오셨다면서요? 작은 선물 가져왔어요.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후 마루에 혼자 앉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칠순 생신 축하드려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고마워.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괜찮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언젠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질문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해. 통화를 마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의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숨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진짜 내 삶이구나. 가족이란 이름이 무조건적인 따뜻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칠순이라는 나이에 강말수님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돌봄이지만 돌봄은 결코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쥐는 순간 늦게 찾아온 자유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임을 그녀는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단 말 대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먼저 불러도 된다고.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고. 강말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말수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